작가님의 소설이나 글을 읽으면 굉장히 철학적인 사유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소설가들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사상, 그러니까 행동의 원리, 말의 원리 네. 이런 것들이 좀 내포되어 있어야 독자들에게도 좋은 울림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의 동기를 잘 설명하는 게 저는 사상을 풀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보면은 라스콜리니노프가 이제 살인을 하는데 살인자의 그 동기를 길게 서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그 라스콜리니노프라는 죄와 벌의 주인공 같은 경우도 살인의 동기가 계몽주의거든요. 네. 네, 그 프랑스 혁명과 계몽주의로부터 이제 오는데 그 철학적인 그런 담론과 시대적인 논의가 다 함축돼 있는 소설이 이제 죄와 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페르소나를 위하여라는 책에서도 그 주인공은 20대 여성이거든요. 네. 인플루언서 이야기인데 네. 그 친구가 인플루언서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SNS에 존재하는 내가 현실에 나보다 중요한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이유들을 되게 많이 담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행동의 원리를 담는 게 좀 소설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소설은 좀 주인공이 요즘 시대로 보면은 공론화하면 그 문제가 될 만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스타프 플로벨의 마담 보바리 같은 소설을 보면 그렇죠. 네. 그 불륜을 저지르는 그렇죠. 여성의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소설가들은 인륜, 도덕 이런 울타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울타리 너머의 인간을 쓰는 게 소설이어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덕과 규범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어떤 깊은 담론을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전쟁을 치른 전쟁광들, 뭐 아우슈비츠에서 그 범죄를 저지른 정치범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시대와 어떤 도덕상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그 질문의 맥락에서 봐도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뤄야 그리고 담장 밖에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아야 방금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담장을 뛰어넘는 사람들, 네, 담장 맞아요. 밖의 사람들, 네. 아니면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 맞아요. 그런 인물들을 포착해내는 게 그려내는 게 좀 소설가의 일인 것 같고 그런 거를 하려면은 철학적인 관점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독서 굉장히 좀 편향되어 왔었는데 네. 대기는 정보성 책들 인문학 이런 리뷰도 맞아요.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책들도 좋아했고요. 네. 그 반면에 소설을 잘 읽지 않았던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네. 두 번째는 소설을 소개할 자신이 없었어요. 아. 소설의 주제가 이거예요라고 말을 하면 스토리가 가지는 힘을 제가 없애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소설에 대한 평은 네. 읽어봐. 아. 읽고 느껴봐. 네.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조심스러우셔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스토리의 힘이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품에서 듣던 뭐 증조부의 이야기 그리고 뭐 자라면서 듣는 전래동화 그리고 뭐 우리가 듣는 단군 신화 그리고 성경도 이야기잖아요. 그럼요. 네. 엄청난 이제 스토리텔링.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친구랑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 것도 어떤 서사가 다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야기의 힘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야기가 아닌 그런 단순 지식으로 접하는 것과 이야기로 접하는 거의 힘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아, 정말 공감합니다. 네. 작가님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네. 철학 사조, 철학이 있다면. 저는 철학을 조금 문학으로 접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문학에서 나름의 계보를 저 혼자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초인의 계보라고 있어요. 아, 제가 만든 와, 건데 멋지다. 네. 이게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서 네. 그 기존의 도덕과 어떤 관습과 인습과 그런 모든 기존에 있던 사상, 인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인류가 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문학사조에서 좀 제가 발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맥을 이야기해드리면 제 나름대로 계보를 만들었는데 네. 계보가
괴테부터 시작해요. 괴테, 파우스트, 파우스트. 그 니체, 짜라투스트라, 짜라투스트라. 예, 그리고 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데미안. 뭐 이런 작품들, 그리고 토마스 만도 이제 그 존재론적으로 좀 이어지더라고요. 조금 초인의 계보와는 다른데 네. 뭐 일단은 이렇게 세 명이 있고 저는 요 맥에서 이제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될 어떤 지향점, 새로운 시도들이 좀 시도가 됐던 네, 그런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와, 그리고 괴테의 파우스트부터 보자면 계몽주의 시대 위에서 피어났지만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을 아직 버리지 못한 그렇죠. 네, 초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사상과 인습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를 파우스트를 통해 이제 표현하려고 했지만 그 끝이 결국은 또 기독교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짜라투스트라는 그 기독교를 완전히 탈피한, 네, 완전히 깨부순 맞아. 존재이고 그 데미안은 니체적 사상 위에서 조금 더 인간으로 돌아와서 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를 이 시대보다 좀 초월해서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초인의 계보라고 하는데 와. 나름대로 네. 혼자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인의 계보를 저도 잊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버틀런드 러셀 철학자가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이 나치즘으로 귀결되고 이제 홀로코스트의 책임은 니체에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니체는 우리가 그동안 인습적으로 쌓아왔던 전통 이런 거를 모두 버려야 이제 신인류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사상을 나치즘이 많이 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 그 전통적인 왕조 뭐 이런 거를 다 버리고 우리가 어떤 그 신독일을 위해 신인류를 위해 이제 뭉쳐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귀결이 됐던 게 니체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초인의 좀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게 어떤 신인류, 초인 이런 사상을 제시했던 철학자들은 방법은 제시해놓고 그 다음을 이야기하지 못했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깨부수고 부정해야 된다까지는 갔는데 부정하고 무엇을 어떻게는 다 제시하지 못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그런 시도들에서 저는 좀 많은 울림을 받았어요. 요거는 알베르 카미의 사상으로 좀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초인의 그 사상으로부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고 보고 있어요, 카미는. 그래서 카미도. 그럼에도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켰음에도 카미가 이 초인 사상에 조금 좀 주목하는 거는 그 인류 역사를 보면 반항에 우리가 거부하고 질서를 거부하고 재정립하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정반합의 역사가 맞아요. 계속 흘러갔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반항하게 되는 그런 원리, 동기 이런 게 또 초인 사상과 맥이 닿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철학사조를 좀 좋아하고 네. 그래서 작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투영하려고 하시고 맞아요. 네. 이제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좋아요. 잘 모르는데 제가 간서치거든요. 네. 책을 읽어도 네. 그 오랫동안 기억을 잘 못해요. 네. 요즘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인류사의 모든 과정은 인간이 인간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고대 또 중세 이런 과정에서 인권이 등장하고 반항이 등장하고 네. 신 또는 권력자가 한 명이었을 때 네. 인간의 주권이 한 사람에게 있었을 때가 아니라 모든 만인에게 자기 자신의 주권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 동시에 이 우주 안에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를 끝없이 찾아 나가는 과정은 네. 인간이 인간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고 인간 자신이 자기의 존재를 마침내 발견했을 때 그와 하나 되었을 때 그게 초인이 바라는 게 아닌가. 그게 영화로는 슈퍼맨 같은 걸로 드러나고 뭐 조셉 캠벨에서 신화 구조에서도 보면은 그게 영웅으로 이제 영웅의 서사로 드러나고 니체 이후에 나왔던 철학의 사조는 그런 아주 인간이 인간 자신을 찾으려고 했던 치열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